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경TV입니다. 여의도 벚꽃이 어느덧 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 옆에는 오늘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미국 시황을 전해드리고 있는 김보겸 기자라고 합니다. 뭐 참고로 이제 요새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짓밟으면서 뭐 좀 인플레이션도 지금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러시아와 푸틴 왜 푸틴이 자꾸만 저렇게 이 주변 국가들을 침범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유튜버들도 많이 얘기하고 했는데 저는 이 책 최근에 이제 제가 좀 구입하고 되게 좀 재밌게 읽고 있어요. 배틀그라운드라는 책인데 맥메스터라고 현역 장군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국가안보 보좌관 들어가가지고 기억날 거예요. 트럼프가 왜 툭하면 트위터로 해고했잖아. 트위터 해고. 그 중에 한 분이시거든. 근데 이제 물론 미국인들은 상당히 존경하는 분 같고 책도 워낙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라크 전쟁에서도 막 싸우고 진짜로 막 그런 분이어가지고 군사적인 초점에 맞춰서 쓰신 책인가요? 군사적인 초점도 있지만 이제 군인이니까 중령인가로 예편했다고 하는데 군사적인 것도 군사적인 건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냉엄한 어떤 그 국제관계 근데 그 속에서 뭐 힘의 논리라든가 주로 이제 미국의 관점에서 미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러시아와 중국 그다음에 이런 어떤 중동의 이런 테러 집단들을 어떻게 보고 관리하고 대응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놨는데 첫 장이 러시아야 첫 장이 그래가지고 이거 읽다 보니까 거의 푸틴의 입장에서는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뭐 칠 수도 있다 주변 국가들을 그래서 이번에 그 중립국들이 나토 뭐 이렇게 가입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것도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안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푸틴 입장에서는 중립국까지도 건드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발트 듭니다. 3국이나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배틀그라운드 맥메스터 장군이 쓴 저 책을 한번 2020년에 나왔나? 그런데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뭐 그런 책 같아가지고 상당히 좀 진지하게 읽고 있습니다. 흥미롭게. 자, 오늘 뭐 유경 TV 역시 이제 우리 또 보겸 씨도 그렇고 우리 또 은상 씨 또 계좌도 맨날 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상법 이제 개혁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맞물려서 이제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기업적인 유튜버임을 스스로 이제 좌타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상속 증여세율을 절반으로 최고세율을 줄이자라는 얘기를 제가 한 5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념이라든가 이런 어떤 명분에 사로잡히면은 실리랄까 실제를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상속 증여세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상속 증여세가 필요하다. 부자들이 뭐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좀 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딱 까놓고 얘기하면 상속 증여세는 우리나라 세수의 몇 퍼센트? 그때 얘기했잖아. 숫자로 얘기해야 돼. 상속 증여세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세수의 10%다. 20%다. 30%다.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고민의 수위가 달라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10%만 돼도 그래 꽤 큰 비중이잖아요. 세수의 10%면 상속 증여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히고 예를 들어 절반으로 인하한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그 근거가 더 풍부해야 되고 정말 디테일해야 되고 그래서 세수가 5%가 주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10%의 절반을 깎자 이렇게 하니까 이를테면 그럼 나머지 5%는 어디서 보충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 근데 실제는 어떻다? 상속증여세는 대한민국 국세 세수의 몇 퍼센트다? 2%. 2%다. 그래서 이 2%를 우리가 틀어주면서 이 부자 증세 2%를 꼭 틀어주면서 이 부자들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막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못 보겠어 해가지고 2%를 틀어주면서 나머지
98%를 손해볼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데 이 2%를 우리가 어느 정도 놓아줌으로 인해서 나머지 98%가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98%가 이렇게 커지면 부자 증세를 반대하는 많은 우리 서민들, 어려우신 분들, 뭐 소득 저 하위 뭐 10%, 5% 이런 분들 많이 이제 복리로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 지금 뭐 최대 60%에 이르는 상속 증여세율은 반토막 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일을 할 거다. 긍정적인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안 하는 건 왜 그렇다?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유가 있는 거다. 자, 오늘 유랑경제 TV 주제는 불공정한 시장 거래가 자본 거래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또 의미심장한 일이 발생을 해서 한번 짚어보면서 그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이 시대의 정신 주비이보가 왜 필요한 건지 그거를 위해서 상법 자본시장법을 상속증여세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엔비디아 주주는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이 일반 주주들의 재산을 뺏어갈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같이 키워볼까 이렇게 이제 혈안이 돼 있는 그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PPT 화면을 주로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오늘 재미난 용어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도 대한민국 1,400만 유권자 개미는 탈탈 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동학개미 이런 거 많이 유행했잖아요. 네. 동학개미의 끝은 의미는 있다. 하지만 부정이 훨씬 많다라고 저는 단언하고 저는 이제 2020년에 시작했으니까 21, 22 이제 만 2년째 되는 거잖아요. 2000년, 20년, 22 만 3년째 되는 건데 이제 이름을 바꾸자. 유권자 개미로. 동학개미에서 유권자 개미로 이제 한 단계 상승한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겸 씨가 한번 보세요. 동학개미가 훨씬 이제 뭔가 메시지가 강한 건지 있는 건지 유권자 개미가 메시지가 있는 건지 유권자 개미 와닿는 게 있어 없어? 유권자 개미는 약간 자기가 그 주체를 가지고 네. 행동한다는 거고 동학 개미는 약간 어떤 그 주체에 반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드네요. 뭐 그것도 이제 일리가 있는데 동학운동은 사실 처참한 실패의 어떤 그 혁명이었거든. 그때 당시에 그 호남 지역의 웬만한 그 장정들은 상당히 쫓겨가거나 처참하게 학살됐다 이런 얘기죠. 심지어 그 일본인들이 마지막에 들어왔잖아요. 청일전쟁 이제 이기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청일전쟁의 계기도 되고 했던 건데 머리에다가 지푸라기를 씌워가지고 태워 죽이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제 비일비재했던 뭐 아주 그 슬픈 혁명의 어떤 기억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동학개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이제 신조어 유권자 개미다. 유권자 한 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고 마땅히 행사해야 되는 권리자 의무를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보호 받나요? 보호 받을 수 없죠. 받을 수가 없죠. 예, 그런 의미에서 유권자 개미. 또 정치인들에게 또 공무원들에게 어떤 이 유권자 개미 이러면 다가서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인 것이고 나중에 이제 헌법 얘기도 하겠지만 공무원들도 이런 유권자로서의 국민들 각자를 모두를 다 보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왜 털리느냐? 여기 나와 있는 이유대로 주비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공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궁극적인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좀 심각한 얘기지만 요새 여의도에 벚꽃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휘날리는 벚꽃처럼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주주권 보호는 국민재산권 보호다. 옛날에는 이런 얘기가 이렇게 등호, 이퀄이 안 됐어, 이퀄이.
근데 지금은 보세요. 5개년간 12월 결산 상장법인 소유자 현황이야. 소유자 현황. 한번 쭉 봐봐. 보겸 씨가. 얼마나 늘었어? 전년 대비 50.6% 늘어났고요. 회사 수는 3.1% 늘어났고 1인당 소유 종목 수는 13.7%, 1인당 소유 주식 수는 마이너스 28.1%가 줄었네요. 보세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냐면 소유자 수. 그러니까 주주 수가 이렇게 많은 거야. 2020년에는 919만 명. 이것도 엄청 는 거야. 원래 500만 주주였어요. 대한민국은.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500만 주주였다. 근데 코로나가 빵 터지자마자 1000만 주주가 됐어. 그러고 나서 1년이 더 지나니까 어떻게 됐다? 1384만 2667명의 주주가 된 거야. 이게 이제 국내외 주주 합친 거예요. 그래서 개인, 법인, 외국인 소유자를 모두 포함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법인을 빼면 대략 한 1300만 정도 될 것 같아. 1300만. 근데 개인은 그러니까 1300만 유권자가 주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권자 주주라는 말도 성립이 되는 거고 주주권 보호가 1300만이 주주니까 보세요. 이 1300만 대부분 다 성인일 거란 말이야. 그죠? 네. 그럼 성인이면 가장이고 엄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 딸린 식구들 생각해봐요. 그럼 1300만 곱하기 2를 곱하면 2600만이고 3을 곱하면 3900만이고 4를 곱하면 420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포괄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권을 보호하는 게 국민재산권의 보호와 다름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이 숫자로 증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상장사 수는 2,400개 많이 늘었네요. 이것도 계속 IPO가 이루어지면서 자 이렇게 주주권 보호가 국민재산권 보호의 다름 아닌데 실제로 유일한경제TV가 계속 얘기하는 것지만 주주권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헌법이 떨고 있다. 제가 하도 이게 답답해가지고 제가 이번 걸 준비하면서는 심지어 내가 안 보던 헌법까지도 제가 한번 뒤적여봤는데 그냥 개괄적으로 제가 헌법 전문가는 아닌데 우리나라 헌법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잘 구비되어 있다. 높은 수준의 어떤 그 갖출 거를 다 갖췄다. 그래서 그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와 나아가 이제 행복 추구 뭐 등등등의 기본권 보호와 의무를 논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헌법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총강 7조를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공무원의 의무야 의무. 이게 왜 헌법에 들어갔는지 우리가 알아셔야 돼.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고 그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공무원은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공무원은 아시겠습니까? 네. 국회의원도 심지어 공무원이야. 공무원. 거기 다 나라에서 월급 주잖아요. 다.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하지 우리가 얘기하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 다 법에 따라서 보장돼요. 다 이게. 보호한단 말이야.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고. 공무원한테 너 우리 편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공무원은 모든 국민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봉사해야 되는 그런 어떤 마땅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의무를 가지고 그런 거죠. 이게 7조예요. 근데 대한민국 공무원 여러분들이 전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느냐? 물론 99%의 공무원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령, 시행령이 있는데 그다음에 규칙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헌법은 잘 돼 있는데 이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게보다 몇몇 법률이 있어. 법.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헌법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보안법 얘기를 많이 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은. 근데 국가보안법은 이러이러한 경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악용하는 거지. 독재 시대 때. 그래서 좋은 헌법을 법률이 상당히 스스로 침해하는 이런 일들이
제법 있거든요. 깎아먹는. 예. 그다음에 어. 법률이 또 그 밑에 있는 시행령에 의해서 또 약간 또 제약받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법 됩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뭔가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 항에 보면 제 10조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네, 이게 10조예요. 행복 추구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행복 추구권인데. 행복추구권이 이거군요. 네.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하려면 기본 바탕이 되는 게 이제 뭐 의식주가 그런 거죠. 우선제를 해결이 돼야 따지고. 되는 거죠. 의식주. 즉, 내 가게의 계좌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행복 추구권을 얘기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인 거죠. 이를테면. 그죠? 네. 23조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네. 이게 이제 재산권 보장에 관한 이제 헌법 조항이에요. 재산권 보장. 재산권.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이렇게 헌법에 23조에 딱 그냥 명시돼 있어. 명시돼 있어. 그러니까 남한테 뭐 정신적으로, 뭐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무슨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 내 재산은 내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거야. 또 재산권 취득도 얼마든지 내 능력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사실은 그 행복 추구와 맞물려 가는 어떤 중요한 그 어떤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 헌법은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유경 TV에서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이런 거래들, 합병 분할 거래들을 보니까 아니 주주도 재산권이 그냥 계속 팔팔 발려.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죠. 이걸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이거예요. 헌법에서는 보장을 하고 그랬는데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맨날 비지배주도 재산을 뺏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냐 이런 얘기죠. 재산권이 거의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헌법이 지켜지지 않는 거야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내가 답답하면 헌법까지 뒤집어 보겠냐 이거예요. 헌법을. 어제 이 동원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난번에 왜 우리가 사조산업 그 대표분 모셔다가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 참치. 동원사업. 네. 동원산업이 아마 1등, 사조산업이 2등이야. 동원그룹이 1등, 그러니까 원양업 관련해서. 네네. 수산과 유통 물류 사업도 네. 하시고 계시죠. 물론 여러 가지 물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건 동원산업이 1등, 사조산업이 2등이야. 요새 이 먹거리 물가가 올라 안 올라 은상 씨 요새? 몰라요. 엄청 오르지. 그럼 이 참치 이렇게 먼 바다에서 참치 잡아가지고 가공해가지고 파는 회사는 돈을 잘 벌겠어 안 벌겠어? 인플레 시대니까 참치 가격이 올라 안 올라 한마디로. 참치 가격이 오르면 가격도 상승하게 당연히 오르지. 그래서 이런 같은 인플레 시대에는 또 이렇게 먹거리가 막 올라갈 때는 이런 동원산업 같은 주가는 엄청 올라 원래 엄청 올라. 근데 어제 금융위기급 폭락을 했어. 14%. 장기 투자자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멘붕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주사 합병 비율 논란이 있었죠. 어제. 그런 거죠. 자, 보세요.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아마 동원산업이 14% 빠진 거는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 팬데믹 이때 빼고는 없어요. 근데 그에 준하는 뭔가 충격이 있었던 거야. 어떤 충격이냐? 바로 이 충격이에요. 상장사, 비상장사 간의 합병 비율 결정. 비상장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와 상장사 핵심 자회사인 동원산업이 합병을 한다 이렇게 갑자기 공시가 났어요. 그래서 합병 비율이 공정하냐? 왜 지금 이 시국에 합병을 하느냐? 이런 거가 누구를 위한 합병이냐? 누가
같은 계열사 안에서 그룹 안에서 지주회사 비상장 지주회사와 상장 자회사 간의 합병인데 인수도 아니고 합병을 합병이에요. 합병인데 그 비율에 따라서 누가 더 이익을 보고 그만큼 누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해상충 거래인데 그 합병 비율이 얼마나 공정하게 잘 돼 있느냐라는 얘기가 어제 불거진 거예요. 네. 그 당연히 동원산업의 일반 주주들이 그 재산권이 엄청나게 또 탈탈 털린다. 이런 불공정 합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저렇게 빠진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룹 안에서의 계열사 간의 합병, 불공정 합병 거래는 그 충격이 어느 급에 맞먹는다? 금융위기에 맞먹는다. 금융위기하고 코로나 팬데믹 그 충격과 맞먹는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크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합병 비율은 1대 뭐 3.83853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5대 1 또 액면 분할로 됐거든. 동원산업이. 네네. 그래서 원래는 1대 0.7666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곱하기 5를 하니까 1대 3.838553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이제 동원산업이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주주들이 동원산업 이제 액면 분할된 동원산업 주식을 한 주당 3.8385주를 받는 거예요. 이런 비율인데 나중에 이제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겠습니다. 단순 시총을 비교하니까 합병 비율에 적용된 시가총액이 동원산업은 1조가 안 돼. 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주회사인 동원에서는 2조 2천억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야. 와, 나는 이 반대가 아닌가 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아는 그 동원산업과 동원엔터의 기업 가치는 이 반대로 난 알고 있거든. 근데 합병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 인식과 실제 지금 합병할 때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야. 20년 전에는 아마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있기나 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는 아마 이게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근데 지금 2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이제 달라진 거예요. 어제 이제 쭉 빠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시가총액이 8,300억. 합병 때 시가총액이 9,100억인데 어제 빠져가지고 8,400억을 줄었어. 네, 동원엔터는 2조 2천억이 넘는 거고. 그래서 단순한 합병 가격은 동원산업 이게 액면 분할 전이죠. 24만 8,900원. 동원엔터 19만 1,100원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많이 했던 거를 또 이제 복귀해야 돼. 복귀. 상장사, 비상장사 간의 합병 비율 결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대한민국은 합병 비율을 공정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아마 법률에 돼 있어. 공정하게. 근데 시행령이나 등등에서 어떻게 돼 있다? 공식대로 한다. 공식대로. 우리가 이제 유경TV에서 계속 반복했어요. 대한민국 상장사 합병 가격은 유치원생도 구할 수 있다.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선행학습이 좀 돼 있는 유치원생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동원산업의 합병 가격이 나왔잖아요. 아까 동원산업의 밸류가 PBR 기준으로 순자산 1조 5천억에 0.6배. 어제 빠져가지고 이제 0.5배가 됐겠죠. 필수 소비재, 먹거리 필수 소비재는 원래 밸류가 높아요. 왜냐하면 계속 필수적으로 소비를 하니까 그렇죠. 소비자들이. 그래서 이런 아이템, 사업 아이템을 지니는 상장사들은 금융주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밸류가 높습니다. 상당히. 왜냐하면 이익의 어떤 추정 예측력이라든가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참치 안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또 소득이 좋아지면 좋아진 대로 먹고 나쁘면 나빠진 대로 먹고. 그렇죠. 그래서 0.5배의 그 이런 동원산업 밸류는 전 세계 최악일 것이다. 단언한다 이런 얘기. 자, 동원엔터의 밸류는 뭐냐? 순자산. 난 동원엔터가 어느새 이 연결이라서 특히 그럴 텐데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2조 6천억에 0.85배, 약 0.9배로 책정됐다는 얘기예요. 비상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딱 하나 제가 번뜩 스치는 생각이 뭐냐면 동원엔터가 상장사였다면 만약에 지금 비상장사에서 0.9배의 밸류를 받고 합병을 하는데 상장사였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평가된 섹터가 어디다? 지주회사다. 지주회사. 웬만하면 0.3배, 0.4배다.
그래서 동원엔터가 상장사였다면은 순자산 2.6조의 절반 정도, 한 1.3조 정도, 1.3조 정도의 밸류로 아마 합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얘기인즉 뭐냐면 내가 어제 좀 알아봤더니 원래 동원 산업 주주들이 동원엔터와의 합병이 늘 이제 걸렸대. 아 기존에 이미 어, 예전부터 있었군요. 그런. 왜냐면 그 합병 얘기는 계속 나왔었거든.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었냐면은 상장을 먼저 하고 합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지주회사가 상장되니까 어차피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는 뭐 대한민국에서는 뭐 지나가는 개도 하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동원엔터가 상장되면 0.5배 PBR 0.5배 아래에서 상장될 거고 그러면은 동원산업하고 합병이 되더라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네. 근데 그걸 알고 제대로 뒤통수를 깐 거야. 어?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니들이 다 그 속셈 다 알아. 내가 무슨 상장할 줄 알아. 나 상장 안 해. 바로 그냥 비상장 상태로 나 합병한다. 동원 엔터 관계자들만 이득을 받게. 그러니까 동원산업 주주가 그러더라니까. 자기 지금 죽겠다고 지금. 아, 원래 상장하고 나서 합병할 걸로 예상했는데 상장 안 하고 그냥 바로 합병해 버려가지고 이거는 정말 너무 심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자, 동원산업 합병 가격 결정. 이거는 우리가 유경TV에서 숱하게 한 겁니다. 약간 선행학습이 된 유치원생도 이거에 따라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1개월 가중평균 주가, 일주일 가중평균 주가, 최근 일 주가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1개월 가중평균 주가 못 구해? 간단해. 그날 종가 곱하기 거래량 더하기 그 다음날 종가 곱하기 거래량 더하기 그 다음날 종가 곱하기 거래량 더하기 30일 동안 20일 동안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나누기 이제 전체 그 20일간 거래량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마 이 가중평균 할 때 일일이 다 뭐 체결가를 다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니도 모르겠다. 근데 이게 어떻게 얘기 돼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합병은 공정하게 해라, 공정 가격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본시장법에 어떻게 돼 있어 또 176조의 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행령 쭉 가니까 이거 이렇게 이제 그 공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공식이 지배주주들한테는 너무나 달콤하거든 이게. 뿌리실 수 없어 이 유혹은. 일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출. 자, 공정한 기준으로 해라. 공정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법과 이 시행령의 근간은 뭐냐면 그 취지는 뭐냐면 상장사니까 시장 가격이 공정하다 이렇게 전제를 까는 거야. 그런데 거래도 안 되고 유통주식도 이만큼밖에 안 되고 지배주주가 막 70%막 들고 있고 그런데 한 달 뒤에 합병을 해. 그럼 그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겠어? 유통시장에서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통주식 수가 하루 100주라도 평소의 거래는 익명의 대중들이 주고받는 거래이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인정을 해. 하지만 한 달 뒤에 엄청나게 그 그룹의 역사적인 합병을 앞두고 있어. 한 달 뒤에. 이거 다 알잖아. 지배주들 이 사회는 다 알아. 그쵸. 한 달 뒤에 합병한다는 거를. 그러면 그때 그 한 달간의 그 자본 그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유추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이거는 납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공정하다고 이 공식을 아직까지도 고집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헌법에서 어떻게 돼 있어? 공무원은 어떻게 일하라고 공무원은 그 국민 모든 전체에 대한 그렇지. 봉사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야. 근데 이런 공식, 합병 공식을 법과 시행령으로 적었는데 명시했는데 이게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 그럼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고쳐야 수정할 돼. 의무가 있는. 이게 공무원의 마땅한 책무다. 책무. 이거를 헌법에서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라고 헌법에서 그 신분을 보장해주고 있는 거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고 있는 거고 국민 세금으로 나중에 연금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탈탈 털리는 거를 알면서도 수수방관한다. 자, 동원 엔터프라이즈 합병 가격 보겠습니다. 비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이게 176조의 5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을 합병 가격으로 산정한다. 이것도 공식이야. 이게 공정한 가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장사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비상장사 이렇게 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상대 가치는 비교 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 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했다. 내가 볼 때는 지주회사로 하면은 3개 이상의 회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지주회사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데 유사회사가 3개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것도 좀 웃기잖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만큼 지주회사가 싸니까 이거를 채택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본질가치 A,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대 1.5로 해가지고 가중 편진했다는 거죠. A 곱하기 1, B 곱하기 15 더해서 2.5로 나누는 거야. 화면에 보면 이렇게 착각 나와 있어. 이렇게 친기업적이고 이렇게 친절한 유튜버가 있나 이렇게 공식까지 다 보여주고 이렇게. 그래서 19만 1130원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할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걸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물일가의 법칙 이런 거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일물일가. 그게 무슨 뜻이죠? 일물일가. 물건 하나에는 일가, 가격이 하나야. 아, 이게 뭐냐면 시장 경제의 가장 큰 원칙이에요, 원칙. 시장 경제의 가장 큰 원칙. 그래서 시장이 있잖아, 시장. 시장이 있는데 같은 물건에 대해서 가격이 여러 개 존재해. 그지? 근데 이게 자유경쟁이 이루어지잖아. 그럼 이 가격은 하나로 수렴하지.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으로 계속 운영이 되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다? 일물다가의 시장이다 이런 거야. 주식은 똑같은 주식 하나야. 그런데 지배주주가 사고 파는 가격과 맞아. 일반 주주들이 사고 파는 가격은 다른 거예요. 그 유사하게 상장사라는 이유로 또는 비상장사라는 이유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업의 밸류가 완전히 천차만별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동원엔터와 동원산업의 그 회사의 기업 가치를 모두 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업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리 작은 코스닥 기업이라도 그 기업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장 동원엔터 비상장사인데 그 지분율 보겠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자, 직함은 빼고 김남정 최대 주주 본인. 자, 김남정 본인 68.27%. 이건 비상장사야. 동원엔터. 김재철 부친이에요, 부친. 24.5%. 동원재단 5%. 해가지고 얼마 가지고 있다고? 토탈. 지배주주가 얼마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거의 100%. 합병되는 비상장사 지주회사는 몇 프로 가지고 있다? 100%. 야, 100%. 자, 내 느낌이 팍 오죠. 그러니까 본인과 친인척 간의 그런 100%인데 합병 비율마저도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 뭐랄까 편취가 심하게 일어나는 사례인지 지금 동원산업의 일반 주주들이 엄청 반발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합병 후에 저렇게 동원엔터가 엄청나게 100% 사실상 이제 가족 회사이기 때문에 합병 후에 어떻게 지배구조가 바뀌냐. 동원산업의 지배구조가 동원엔터의 지배에서 2세의 지배로, 아드님의 지배로 바뀐다는 거예요.
동원산업의 최대 주주는 동원엔터프라이즈로 현재 동원산업 지분 63%를 가지고 있다. 동원엔터의 최대 주주는 아까 봤듯이 김남정 1973년생. 아우 나는 이 숫자 보면은 막 남 같지 않아요. 동원엔터 지분 68.27%를 보유하고 있다. 가족이 포함하면 100%다 사실상. 네.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합병 이후 동원산업의 최대 주주는 누가 된다? 현재는 동원엔터인데 합병은 누가 된다? 김남정 개인으로. 아까 얘기한 일대 주주 48.4%. 와, 거의 절반을 가지고. 예. 핵심 자회사와 합병이 됨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에 48%를 가진 거예요. 아버지 지분까지 하면 가족 지분까지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70% 되지 않냐. 60%에 70% 사이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합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써놨어요. 이제 동원산업이 중간 지배 회사로서의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동원그룹의 최상위 지배 회사인 동원엔터의 역할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합병을 하고 나면 효율성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합병의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이제 중간 지주회사 얘기를 써놨는데 이거는 좀 말이 틀려요. 제가 관점에서는. 동원산업은 중간 지배회사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회사,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에서의 그 자회사인 거예요. 자회사. 중간 지수라는 얘기를 중간 지배라든가 이런 얘기를 쓰면서 논점을 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원산업은 동원엔터의 자회사인 거예요. 자회사. 자회사여서 지금 모자 간에 합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병하게 되면 지배구 측면에서 경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합병 보고서에 다 들어간 얘기예요. 대한민국 합병 보고서에 이 얘기는 다 들어갑니다. 그 옛날에 제가 이제 무진장 출신이잖아요. 무진장. 무주 진한 장수. 이게 합치면 무진장이야. 옛날에 무진장 억수로 오지였지. 억수로 오지. 제 기억에 그 논 한 평이 10,000원이 안 됐고 밭 2,000원, 3,000원. 임야는 몇백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몇십만 원 해. 길이 잘 뚫려가지고. 그래서 그 동네에 땅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좀 이제 좀 이제 돈 좀 만졌죠. 근데 거기에 땅 한 평이 없어. 우리 집은 그 싼 땅 한 평이 없는 거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상속 증여세율을 절반으로 깎아야 된다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저는 그 싼 무진장의 땅 한 평을 제가 받은 바 없지만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들의 2세 3세를 위해서 상속 증여세율은 30%로 싹둑 절반으로 깎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잠깐 양념으로 웬 액면 분할이냐 이런 얘기. 이번에 동원산업이 합병한다고 그러면서 액면 분할도 같이 공시했거든. 내가 참 웃겨가지고 진짜 전형적인 물타기다 이런 얘기예요. 액면 분할을 통해서. 아니 액면 분할 한다 그러면 그나마 좀 이제 일반 주주들이 덜 반발할까봐 이렇게 한 거야. 제가 볼 때 역대급으로 하라겠잖아. 예. 정말 내가 진짜 기가 찹니다. 자, 여기 쇼피파이, 테슬라, 아마존, 구글. 미국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게 미국은 액면 분할이 아니죠. 주식 분할이죠. 액면이 없으니까. 액면가가 없으니까. 주식 분할. 한 사례들이에요, 최근에. 주가가 어떤 때는 급등하고 어떤 때는 상승해요.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유통주식수를 보강한다고 하니까 주주 친화적이라는 거야. 주주들을 위해서 이사회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증거야, 증거. 정황이고.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반응도 테슬라 그때 액면 분할한다니까 얼마나 올랐어. 아마존, 구글 얼마나 올랐어. 기억나죠? 거의 10% 올라. 그 큰 주식이 10% 뛰어버려. 작은 주식들은요 몇십 프로 올라요. 그런데 우리의 동원산업은 5,000원을 1,000원으로 분할하고 한다고 했으나 주가는 당일날 14% 빠졌다. 이게 한국과 미국의 현실이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니 동원산업 오래 두고 있는 주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고 계시면 손해만 보고. 옛날에는 그렇게 액면분할 하라고 그랬거든. 동원산업.
왜냐면 대표적으로 거래가 잘 안 되는 주식이었어요. 왜냐면 지배주주가 아까 얘기했잖아. 60%막 대부분의 70%막 가치 가까이 들고 있으니까 거래가 안 돼. 아니 그 몇 년 전부터 분할해라 그랬는데 그때는 냉면 분할해봤자 그게 무슨 기업 가치에 무슨 뭐 영향이 있냐 어쩌냐 이런 이유로 안 했어. 그러더니 그냥 이런 때 다 그냥 이렇게 민심 무마용으로 했으나 민심은 뭐다? 천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민심은 천심이다. 불공정한 합병 분할 갈수록 노골적이다 이런 얘기. 자, 막차 타자 러시. 막차를 타려고 하는 것 같아. 이제 중견기업들까지 막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왜? 국회에서 지금 상법 개정하자 막 지금 시끄럽잖아요. 얼마 전에 나왔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법 개정될까봐 유권자 개미들이 이참에 각성해서 혹시라도 이제 상법 개정될까봐 이제 법 개정되면 못 하거든요. 이사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죠. 지배주주 일반 주주를 똑같이 보호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 막차 타는 거예요. 2,400여 상장사. 자 보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간은 뭐냐?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 불공정한 이해상충 자본거래다. 딱 보여준다. 동원산업과 동원엔테 합병이. 일반 주주 계좌의 재산권 편취가 너무나 백주대낮에 노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게 관련된 법의 시행령 규칙에 부합할지는 모르지만 헌법 정신에는 위배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앞서서 확인했습니다. 네. 여러분. 자, 수혜자는 누구다? 2,400여 상장사의 지배주다. 2,400여 상장사니까 한 곳당 지배주주 일가가 한 10명으로 보면은 2.4만 명이다. 오케이? 네. 20명으로 보면은 4.8만 명이다. 수혜자가 2만 명, 4만 명이야. 네네. 그럼 피해자는 누구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반 주주. 아까 주주수가 몇 명이라고? 1,340만. 일반 주주. 유권자 주주. 동학개미가 아니라 유권자 개미. 1,300여만 유권자 개미가 피해자고 2,300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피해자고 퇴직연금 가입자가 피해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이거를 이런 1,400만 유권자 개미와 2,300만 국민연금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속증여세법 저는 무조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세율 절반으로. 대안은 하나다. 뭐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 이사의 충실 의무에 네. 주주의 비례이익도 포함하자. 상법 제382의 3 개정.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 3월 20일 날 했습니다. 자, 제가 법률 전문가들 다수에게 확인해봤어요. 물어봤어요. 이번 상법 개정 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반응이 어떨 것 같아? 은상 씨가 지금 기아 주식이 이것만 되면 더블 간다니까. 더블이 뭐야? 기아 주식은 200% 뜁니다. 200%. 200%. 그러니까 이 상법이 개정돼야 돼, 안 해야 돼? 그냥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되려면 이용우 의원 밀어줘야겠대요. 이용우 의원을 밀어주는 건 어떻게 방법은 뭐야?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론이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뭐에 움직인다? 여론에 움직인다. 그 외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왜? 너무 바빠. 조찬부터 저녁 만찬까지 너무 바빠. 막 30분을 쪼개야 돼. 상법 개정해야 됩니다, 의원님. 그러면 상법 그 뭔데? 그러면 이사회 충실 의무 이사회 충실 의무가 뭔데? 이사회가 다음에 설명해. 이렇게 돼 이게. 대부분 다 그래. 대부분 다. 그런데 보좌관이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막 이사회 충실 의무 개정하라고 지금 막 지역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역구 막 사무실에 막 전화가 막 맨날 옵니다. 막 나 동원산업 주주고 나 기아 주주고 뭐 나 누구 주주고 나 사조산업 주주고 나 어디 주주인데 지금 이 법이 안 돼가지고 내가 지금 내 계좌가 지금 박살났다. 너 의원 우리 지역구 뭐하냐? 이거 안 고치면 너 다음에 표 안 준다. 이렇게 되면요 그 전화를 보좌관한테 받잖아요.
그 국회의원은 당장 이 상법은 법사위 이제 소속이야. 법사위 소속. 저 법사위원장님 빨리 지금 저 우리 저 소위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화 이게.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땅땅땅이야 이거. 근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다? 썰렁하다. 썰렁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찬반을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렵다 이게 통과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상법은 이 어떤 그 주식회사의 어떤 근간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법들을 함부로 고치는 것도 매일매일 막 쉽게 고치는 것도 문제가 있긴 있어. 그렇죠. 근데 이 상법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기업 거버넌스를 통해서 자본시장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이래서 1,400만에 가까운 유권자 개미들을 보호하는 아주 핵심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이제 늦출 수 없다. 또 우리가 실기하면 어떻게 될 거냐. 후지산 지수는 멀리 가고 킬리만자로산 지수는 멀리 가고 에베레스트산 지수는 더 멀리 간다. 나중에 제가 끔찍한 기사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상법 개정만이 시장을, 기업을, 동학개미계라 유권자 개미입니다. 기업을, 사회를,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법 의안번호 14916 이 상법 일부 개정안 발의 요거의 개정만이 시장을, 유권자 개미를, 기업을, 사회를,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궁극적인 기업의 미래. 대한민국에서 제일 친기업적인 유튜버가 감히 얘기합니다. 발의자 12명 이렇게. 여기 의원 이 지역구 분들 전화해가지고 박수 쳐주시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구 의원들 특히 법사위라 그러면은 무조건 전화해가지고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 너무 쉽게 간결하다. 상법 제382의 3중 회사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한다. 회사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로 이렇게 세 어조를 넣으면 되는 거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또는 전체 주주를 이렇게 이 세 단어만으로 기아의 주가가 200% 오른다 이거죠. 지금 7만 원 하나요 기아? 200% 오르면은 14 더하면 21만 원. 기아의 주가가 21만 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은상 씨가 당장 커피 한 잔을 싸게 쏠 거 아니야. 기본 오늘의 커피에서 리저브로 프리미엄 리저브로 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가 일어나잖아. 소비가. 주가가 오르면 경기가 그냥 살아나요. 소비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뭐다? 주가다. 부동산보다 훨씬 더 소비 탄력적인 게 주가거든. 유권자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그 사회의 문제들, 악은 누가 공유한다? 유권자들이 나눠 갖는다. 유권자 개미들이 각성하고 동원사는 빠졌네. 야 이거 뭐 야 급나겠네. 이게 단타 한번 쳐볼까? 뭐 이런 거잖아 막. 예? 야 동원사는 야 이거 반등할 거야. 뭐 아니 일각에서는 에이 지긋지긋한 동원사. 이참에 나 그냥 갈아탈래. 종목 갈아탈래. 이러면 어떻게 돼? 이런 불공정한 합병 거래를 막을 수 있어 없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인터넷에서 어떤 얘기 있냐면은 보니까 어차피 대주주 지분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게 평소에는 상당히 득이지 경영 이사회한테. 그러나 이런 합병 거래라든가 합병 거래도 특수거래 합병 거래도 유리하겠다. 어차피 3분의 2만 3분의 1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감사 선임 있잖아. 감사 선임 해임. 네. 이런 때는 68%여도 3%밖에 행사할 수 없어. 의결권이 제한돼. 그러니까 많이 갖는 게 감사 선임 때는 이게 독이야, 독. 그래가지고 표를 모아서 주식을 모아서 감사 해임시키자라고 지금 막 들고 일어났어요, 지금 주주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한두 사람이 한다고 되겠어? 일반 주주들이 호응을 해야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원사가 어떻게 될지. 자, 여러분, 네.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혹시 어떻게 뭐
오늘 얘기 해보니까 어때? 요새 좀 이렇게 뉴욕 시황 쓰면서 뉴욕 외신 보면은 이런 이슈가 없죠. 뉴욕 시황은 떨어지면 이유가 있죠. 그에 따른 이유가 있는데 여기는 거의 지배 주주에 의해서 떨어지고 오르고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보겸 씨가 네, 지금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걸로 알고 이제 잘못 말하는. 아,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